존경하는 정의와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양천을 지역 주민 여러분,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정말 길고도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3한 4온이 아니라 7한 3온이라 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저는 지난 겨울 민심이 조금씩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작년 지방선거 참패 때 민심 이반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민심 이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본 민심 이반은 물가고, 양극화, 좌절,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민심 이반의 모습은 물가고, 양극화, 좌절, 불신을 더 고착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양천을 지역은 상당수 주민들이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생계를 유지하시는 전형적인 폐쇄형 소규모 경제체제입니다. 추워서 사람들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구제역이 덮치고 취의 식료품값이 폭등하니 더욱더 손님이 줄었습니다. 장세가 안 되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식당에 안 가고 물건을 못 샀습니다. 강추위에 배추가 금배추가 되고 쪽파가 은쪽파가 되는 걸 어쩌 했겠습니까? 중동의 민주화 바람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어쩌 했겠습니까?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을 어쩌 했겠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 걱정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이 걱정을 국민이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정부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가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대기업의 실적 내용은 대단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100번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와 서민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남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사촌이 땅 산다고 배 아픈 것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최고 실적에 우리 동네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 양극화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좌절은 더 뼈 아픕니다. 우리 지역 뉴타운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훨씬 전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뉴타운에 대한 민원 대부분은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단지가 크고 평형이 널찍하고 내장재가 고급이어야지 아파트가 뜬다. 그래서 분담금 올라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크게 좋게만 설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동산이 호황일 때나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내 낡은 집 내놓아 번듯한 아파트 들어가는 꿈이 지금은 일장춘몽처럼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퇴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폭 올라버린 분담금 무서워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도 그간 들어간 각종 비용 때문에 뒤로 빠질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요즘 신문 방송 보기가 겁납니다. 2, 3일에 한 번 꼴로 국회의원들 뭐 하는 자들이냐?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국회의원들 지 뱃속만 챙긴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물가고의 양극화, 앞이 안 보이는 좌절 속에서 그래도 최소한 믿을 구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회 지도층이라는 국회의원들은 믿음은커녕 불신을 조장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아덴만 작전 때 기뻐하셨습니다. 일본 지진을 보면서 최고 선진국도 저런 고초를 겪는데 우리 처지는 그나마 다행 아닌가 상대적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하는 거 보면 짜증을 넘어 화증이 확 솟구친다고 합니다. 민심 위반의 가장 큰 죄인은 누구도 아니고 바로 저 국회의원 김용태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민심 상황이 그때보다는 낫다, 비슷하다, 그때보다는 나쁘다 중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가 상승, 전세난 등에 따라서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여튼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총리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여부 프로젝트 총리님 책임하에 결정하셨지요? 제 책임이라기보다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리로서 그 절차를 점검을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예, 과학 비즈니스 벨트 프로젝트도 총리님 책임하에 진행될 거지요? 총리는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그리고 공정하게 하도록 챙기고 관리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왜 총리가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점 100번 동의합니다. 네. 저도 제가 전국 최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백지화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했던 겁니다. 백지화 판단은 전문가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진두지휘해서 그 결과를 포함해서 과정 전체의 책임을 졌어야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청와대가 진두지휘했다면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지도 않았고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신공항 문제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보였던 모습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총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뒤로 빠져있던 임태희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무사한 일과 무책임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청와대가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뒤로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지난번 세종시 문제 때 어떻습니까? 당시 정원찬 총리가 그 문제의 당사자였습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약속을 했던 대통령과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대통령이 나서 살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더라. 정말 죄송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통령이 탁 치고 나와서 직접 나섰으면 그렇게 엉망진창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충청도 사람들 그 사과 받고 나와서 그럼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고 난데없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원찬 총리 내세워서 삼성 기업 가는 게 좋다. 그게 충청도 다 거기에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충청도 사람들이 땡깡 부리는 꼴이 돼서 더욱더 반발했던 겁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진두지휘를 않습니까? 전문가가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는 게 맞지만 이 문제를 주도하는 건 총리가 아니라 청와대이고 대통령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 대통령 당신은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총리가 알아서 하시오. 이런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교과부를 통해서 보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또 제가 파악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도 받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지 대통령께서 뒷전으로 물러나시어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적 요건을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리, 그 대통령이 그 절차 등을 챙기고 또 그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은 총리 포함해서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지는 거지 결코 대통령께서 물러서 뒷전에 앉아 계시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언론이 드디어 정부가 환율 개입 정책을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바로 환율 개입 정책을 수정하자 원화 가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부 경제 관계자한테 이전에도 숱하게 물었습니다. 환율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일관되게 정부가 답변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앞장서서 옹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심대한 고통이지만 디플레이션은 정말 파국이다. 그래서 돈의 양적 확대를 통해서 급한 불을 끄고 기업들이 수출이 필사적으로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된다. 바로 그 일환으로 저금리 정책과 고환율 정책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국민의 지지가 점점 떨어진다면 주식시장이 좋고 대기업이 실적이 좋고 대한민국 수출 실적이 아무리 좋은들 이 정권이 버텨나가겠습니까? 저는 대증요법에 의한 일시적 기여화법으로 물가를 조금 끌어내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저금리 정책과 고환율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가 고환율이다, 저환율이다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개입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건 언론이 언론에 돼서 바로 원화같이 올라갔다고요.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 거지. 정부가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본적인 입장은 경제 펀다멘탈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죠. 이거 시장 수급 상황에 만천에 모르는 그렇게 사람이 되는 어디 있습니까? 저금리 정책은 고금리 정책은 저금리의 기조를 이율을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그건 뭐 정부의 또 물론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인 주의에서 결정하는 거지만은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장도 좋지만은 물가 안정이 지금은 제일 시급한 과제다 생각을 하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이 얼핏 보기에는 지역적인 문제로 보이시겠지만 2008년도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 공중 놀이터는 물론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 시설 안전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면 교체해야 되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이 검사료가 한 해당 50만 원에도 70만 원에 이릅니다. 법 제정 당시 국회나 정부에서도 조금 가혹하다고 해서 이를 4년간 유예시켜서 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장관님, 전국에 걸쳐서 이 법에 의해 규제되는 아파트 단지가 한 1만 6천여 개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큰 아파트 단지는 3개, 4개 놀이터가 있겠지요. 줄잡아 3만여 개 이상의 놀이터가 이 법의 대상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만 5천 개 정도. 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교체하려면 한 놀이터당 약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1조 5천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오전에 행정안전부 관계 공직자 그리고 전국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 임원진하고 관계기관 대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는데요. 첫째, 이 법은 소급 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앞에 유해시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사후에 규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근데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적더라도 금방 이 법은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지만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급 입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쟁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발효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건설다가 시공합니다. 당연히 놀이터도 건설다가 시공하고요. 이 법에 의하면은 공동주택을 준공검사를 할 때 정부 기관이 지정한 소위 자재들을 쓰는 거, KS품들이겠죠? 준공검사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써야지만. 근데 2004년도부터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했다면 아마 최소한 2004년도 이후에 지어진 놀이터들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발효된 이 법의 이 소위 시설 기준을 다 만족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이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서 시설 교체에 대한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정부가 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져서 시설 교체비를 대주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검사를 받고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개선한 곳들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곳과의 형평성을 감안을 해서 어떤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또 재정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존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시설검사를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를 따지실 게 아니고요. 아까 이 법이 2004년도에 정부가 통과시킨 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 기준을 정확하게만 정부가 지켰어도 이런 이중 소위 이제 재산상의 손실을 안 보는 거죠. 이 부분에 자세히 대해서는 좀 새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셋째, 이 법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한 번 검사 받는데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검사 방안이 유관 또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눈으로 하는 검사 기관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에 공영 놀이터 포함해서 놀이터가 한 6만여 개 되는데요. 이것을 하루에 120개씩 검사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검사가 될 것인지 예. 그리고 이런 비싼 검사비가 들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한간에는 이 검사 기관들이 노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6만 개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십니까? 2개 기관이 6만 개가 넘는 놀이터를 검사한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2개 정도가 더 현재 2개 정도가 더 추가 신청을 해왔고 예. 앞으로 추가 신청을 완화해서 그러한 그 검사 기관을 좀 늘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안으로 검사하는데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듣는다는 거는 아파트 조그만 단지에서는 크게 부담입니다. 예. 이 검사비도 정말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검사 수수료 문제라든지 검사 방법 문제라든지 검사 기관 문제 같은 데 대해서 우리 부에서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마침 오늘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셔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부가 체계를 갖다 전문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럼 이 법안의 실제 시행식인 내년 초 이전에 바로 주무부서인 연말까지 행정안전부하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물가고, 양극화, 좌절, 불신의 악순환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고 민심이 이반되는 이 상황에서 저와 한나라당, 정부, 청와대, 대통령에게 숨을 곳은 없습니다. 담임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역사와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그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한 역사와 승부를 본다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을 떠나 국민의 지지 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꼼수가 통하지 않고 전술은 먹힐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 위에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바닥으로 내려가서 국민께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혼내면 혼나야 합니다. 때리시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디 조그마한 회생의 구멍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원균의 대패이요 겨우 12척의 전선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명운을 걸고 이순신 장군은 명랑 해협 울돌목에서 단 한 줄 홉겹의 일자진으로 수백 척의 외선에 맞섰습니다. 뒤는 죽을 자리 사지였기에 그야말로 사직생의 전술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한나라당, 정부, 청와대,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직생의 각오로 일자진으로 국민께 나가야 됩니다. 바닥으로 또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국민께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민심 위반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께 우리 집권 세력이 해야 할 숙명적인 책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김진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